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팟캐스트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특히 현대와 기아 전기차에 대해 무려 40%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경제적 전쟁 선포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40%라는 수치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미국 내 전기차 산업 보호 차원을 넘어 한국의 급부상을 막겠다는 노골적인 정치적 카드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테슬라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놀라기보다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전기차 핵심 기술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숨기지 못했거든요.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가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배터리 분야에서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정말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이유로 굴복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미 다변화 전략을 준비해왔죠. 한마디로 트럼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사실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 항상 충격요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술을 씁니다. 2018년 철강 관세,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같은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릅니다. 중국은 내수 중심이고 기술 신뢰도가 낮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필수 공급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트럼프가 만약 중국에 40% 관세를 매겼다면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보조금으로 일부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수입하지 않으면 유럽이, 동남아가, 심지어 인도까지 줄을 서서 가져가려는 게 바로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을 배제하는 순간 미국은 스스로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속으로 웃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도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약하고 하이브리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가 한국에 집중되는 걸 반기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역시 손해를 볼 겁니다. 한국 EU 연합이 강화되면 일본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려 했지만 안전성 문제, 화재 사고, 품질 논란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배터리는 유럽연합이 친환경 표준으로 공식 인정했죠. 그러니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만 자극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중국과 일본에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특정 국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어요.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과의 FTA 그린딜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40% 관세 폭탄은 한국을 시험하려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선언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을 누르려다 오히려 한국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가 된 셈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판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눌렀을 때 일본은 무너졌지만 2020년대의 한국은 정반대로 누르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떠올랐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기차에 대해 40% 관세를 매기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한 부분은 한국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아직도 1990년대
한국이 수출 없이는 버티지 못하던 시절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핵심 허브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 산업 자체가 멈춰버리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걸 간과한 것이야말로 워싱턴의 치명적인 오판이죠. 특히 배터리 분야를 보십시오. 미국은 아직도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GM과 포드가 자체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결국 기술 설비 소재는 한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워싱턴은 이 구조적 약점을 외면한 채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미국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정치적으로 대선용 퍼포먼스를 택한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에게 우리가 한국을 압박해 미국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국 산업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 엔화 절상과 시장 개방을 했을 때 일본 자동차 기업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았지만 아직 내수와 기술에서 버틸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내수보다 해외, 특히 유럽과 동남아에서 신뢰를 구축했고 기술력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방향을 바꿔 다른 시장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트럼프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쇼의 대가는 결국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치러야 하죠.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전기차 라인의 핵심 배터리 공급자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만약 한국이 EU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공급을 줄이면 GM은 당장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합니다. 워싱턴은 이 단순한 수학을 무시했어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수가 수천 개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심각한 오판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배터리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화재 사고, 품질 저하, 환경 규제 위반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도요타가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집착하고 순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대체 공급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을 몰아붙여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솔직히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더 비싼 차를 사야 하고, 미국 기업은 생산 차질을 겪고, 정치적으로는 동맹국 한국과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결국 얻는 건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쇼폰이에요. 동의합니다만 저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혹시 트럼프는 애초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보다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한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해양 전략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이 곤란해지니까요. 그래서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한국, 우리말을 들어라는 신호를 보내려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곧바로 유럽과의 FTA 협상을 추진했죠. 만약 트럼프가 정말 한국을 길들이려 했다면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길들이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던 이류 경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시험할수록 한국은 더 많은 대안을 찾고 더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워싱턴의 최대 오판이자 서울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과의 녹색 FTA 체결이었죠. 많은 분들이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상 새로운 글로벌 질서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FTA는 단순히 상품 교역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에너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산업 동맹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과 달리 환경 규제를 매우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은 이미 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과 손을 잡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협상을 불과 몇 주 만에 성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EU와의 협정은 수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가진 기술적 매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필수성이 협상을 단축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 폭스바겐이나 프랑스 푸조 같은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차세대 전기차 라인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죠. 그렇죠. 더 나아가 저는 이걸 경제적 NATO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국이 군사동맹을 통해 세계를 묶었다면 한국은 친환경 기술과 공급망을 통해 유럽과 새로운 동맹을 만든 겁니다. 차이점은 이 동맹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 신뢰를 무기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빠른 협상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유럽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한국을 통해 표출했다고 봅니다. 최근 몇 년간 트럼프 정부는 유럽을 동맹이 아니라 무임승차자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방산, 반도체, 친환경 기술 모두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니 유럽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 셈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숄츠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한국과의 에너지 기술 협력이 유럽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EU 내부에서도 한국을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킨 거예요. 여기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보죠. 일본은 여전히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어서 유럽의 엄격한 탄소 중립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중국은 값싼 배터리를 내세우지만 유럽 내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유럽과 손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면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럽과 FTA를 체결했을까요? 어쩌면 미국의 압박이 한국을 더 빨리, 더 강하게 유럽 쪽으로 밀어붙인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미국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 시장을 중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서울은 우리가 살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거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의 독립선언을 앞당긴 꼴입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국은 단순히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규칙을 새로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환경 기준, 한국의 기술, 그리고 상호 신뢰가 결합하면서 미국이 배제된 새로운 경제축이 탄생한 겁니다. 게다가 이번 FTA는 단순히 경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2의 브렉시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EU를 떠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유럽이 미국을 떠나는 첫걸음을 한국을 통해 밟은 셈이니까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결국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게 아니라 미국이 독점해온 글로벌 리더십의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트럼프의 40% 관세는 한국을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는 촉매제가 되었죠. 유럽과의 녹색 FTA가 체결되자마자 한국의 배터리 양대 산맥인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 EU를 최우선 시장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죠. 이는 단순한 시장 전략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엔진이 자동차의 핵심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이 자동차 산업의 성패를 가르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곧바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입니다. 삼성 SDI는 독일 BMW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프랑스 르노, 스웨덴 볼보, 이탈리아 스텔란티스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보다 유럽을 택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는 순간 한국 기업들은 이미 플랜 B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보죠. 왜 하필 유럽일까요? 중국 시장도 크고 동남아도 잠재력이 있는데 굳이 유럽을 최우선으로 삼은 이유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째,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친환경 규제를 가진 지역입니다. 탄소 중립, 배터리 재활용, 안전 규제.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한국산 배터리뿐입니다. 둘째, 유럽 소비자들은 친환경 프리미엄에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중국은 값싼 제품을 선호하지만 유럽은 품질과 신뢰를 중시하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이야말로 기술력을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유럽 기업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들은 오랫동안 일본 배터리에 실망해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기술에 매달리면서 순수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를 게을리했죠. 그러다 보니 일본과의 협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기업들과 공동 연구, 합작 공장을 세우면서 사실상 파트너로 자리 잡았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에 진출했지만 화재 사고와 품질 문제 때문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유럽 언론에서 중국 배터리는 값싼 대체품일 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삼성 SDI와 LG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기업의 결정이 단순한 기업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 배터리 기업의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수출 금융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기업과 정부가 한 팀처럼 움직이니 미국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포드가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생산을 확대하려 했는데 배터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독일 BMW는 한국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신모델 출시를 서둘렀죠. 이 차이가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르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마치 20세기 석유 패권을 놓치던 영국처럼 보였습니다. 과거 영국은 석유의 중요성을 늦게 깨닫고 결국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죠. 지금 미국도 배터리 시대를 늦게 인식하고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꾼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미국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신뢰가 깨졌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했죠. 반면 유럽은 오히려 안정성과 장기적 신뢰를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을 보조시장 정도로만 취급할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은 한국에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미국도 협상 상대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삼성 SDI와 LG에너지의 선택은 단순한 시장 다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독립적인 힘을 가진다는 선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누구와 손잡을지, 어떤 시장을 선택할지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주경제, 자주산업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후폭풍이 디트로이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빅3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 라인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해 한국산 배터리와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공장이 멈춰 서버린 거죠. 맞습니다. 특히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멎은 겁니다. 관세 때문에 부품 수입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 기업들이 공급 우선순위를 유럽으로 바꾸면서 미국 업체들은 필요한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수십 개 공장이 조업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피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구호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디트로이트가 마비됐을까요? 자동차 산업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은 저스트 인 타임 방식, 즉 재고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라는 핵심 부품이 막혀버리면 며칠 만에 생산 라인이 서는 겁니다. 특히 GM의 전기 픽업, 포드의 머스탱 마하 이 같은 전략 차종들이 배터리 부족으로 조립 중단에 들어가면서 충격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금융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보였죠. 월가에서는 GM과 포드의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한국과 유럽 기업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디트로이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 디트로이트의 혼란은 단순히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 구제 금융 없이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내부 경영 실패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가 공급을 유럽으로 돌리자 디트로이트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흔들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봤지만 이제는 한국의 결정이 미국 산업을 뒤흔드는 시대가 된 거죠.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고 있어 유럽의 미래 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위기를 맞았을 때 일본이 대체 공급자로 나서지 못했죠. 반대로 한국은 이미 유럽의 친환경 표준에 맞춘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유럽으로 수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있지만 화재 사고와 안전 문제로 미국, 유럽 모두에서 신뢰를 잃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동시에 벌이고 있어서 중국 배터리를 들여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의 혼란은 한국 기업의 공급 전환 한마디에 시작된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관세가 미국을 보호한다고 주장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려 할까요? 저는 트럼프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이스콘신 같은 산업주들은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지역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치인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디트로이트의 혼란은 한국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스위치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이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될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한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디트로이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앞으로 미국 정치 지형, 나아가 글로벌 산업한도 전체를 뒤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미국 시장이 막히자 현대와 기아는 곧바로 방향을 틀어 유럽에 전력을 집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 각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사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세제 혜택, 공장 부지 제공, 연구개발 협력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바이에른 주정부가 현대차 전기차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도 기아 전기차 전용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유럽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차가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면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독일차, 프랑스차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에게 한국차는 가성비 좋은 선택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오닉 5, EV6 같은 모델은 디자인, 성능, 안전성에서 유럽차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독일 자동차 잡지들은 현대 기아가 BMW와 아우디를 제쳤다는 리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1980년대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일본은 내수와 하이브리드 기술에 안주하다가 전기차 혁명에서 뒤처졌고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그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럽은 일본 대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한 거죠. 그런데 혹시 유럽의 이런 환영이 단순히 산업적인 이유일까요? 저는 정치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유럽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압박하지 않고 중국처럼 의존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유럽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죠. 정확합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과 녹색 혁신에서 핵심적 파트너라고 발언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도 현대와 기아의 유럽 진출은 독일 자동차 산업을 긴장시키지만 동시에 유럽 시장 전체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했죠. 이는 한국 기업이 단순한 외국 투자자가 아니라 유럽 경제 재편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SDI와 LG에너지의 배터리 공급 확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유럽에서 판매를 늘리면 당연히 한국 배터리 수요도 폭증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까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연쇄적으로 장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유럽은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자동차 제국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유럽이 한국차 없이는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면 현대기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을 장악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에 안주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이 문을 닫으니 한국은 유럽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트럼프의 잘못된 선택이 현대 기아에게는 황금 기회가 된 셈입니다. 결국 유럽의 환영은 단순한 우호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는 곧바로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독일에서 60% 이상 증가했고 프랑스에서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주춤하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환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안하고, 일본은 낡았고,
미국은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지금 유럽에서 황금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대기아의 유럽 진출은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자동차 패권을 가져오는 과정의 중요한 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자동차 산업의 중심은 디트로이트도 도쿄도 아닌 서울과 울산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40% 관세의 가장 큰 후폭풍은 정치적으로 산업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같은 지역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자 대선 승부처로 불리는 곳인데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미시간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이 몰려있는 곳이라 관세 여파가 가장 빨리 체감되는 지역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조업 중단으로 임금을 못 받고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노동자들 다수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트럼프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외쳤는데 정작 그의 정책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바로 그 노동자들이에요.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구호를 들어보면 우리는 배신당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치적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왜 산업주에서의 반발이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대선은 전국 득표가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로 결정되는데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면 사실상 백악관 문은 닫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대응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유럽과 손잡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을 확대하는 모습이 미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니 미국 노동자들은 왜 한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고통받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CNN과 뉴욕타임스가 미시간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바람에 우리가 직장을 잃었다. 한국은 앞으로 유럽에서 성장한다는데 우리는 왜 뒤처져야 하나?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파괴력이 큰 발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 1992년 대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경제 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산업주에서 패배했고 결국 빌 클린턴이 집권했죠.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산업주 민심을 잃으면 백악관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서 물러설까요? 아니면 끝까지 관세가 미국을 살린다는 주장을 고수할까요? 저는 고수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한 번 내뱉은 말을 절대 거두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주의 정치인들, 즉 상원의원, 주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워싱턴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관세 철회 없이는 선거에서 우리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국 입장에서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의 협상력을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협상 재개를 요구하게 되는 순간 서울은 유리한 위치에서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철회는 기본이고 추가로 현지 투자 지원이나 기술 교류 확대까지 요구할 수 있죠. 일본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독자적인 협상 카드를 꺼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기회로 만들어 유럽과 손을 잡았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산업주가 중국 기업에 손을 벌리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선택지는 한국밖에 남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산업주의 정치적 압력의 본질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한국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부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이 먼저 다가오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업주 민심의 반발, 정치인들의 압력, 트럼프의 고립, 한국의 협상력 강화. 이 일련의 과정은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고, 동시에 한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를 흔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왜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부터 살펴보죠.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동일한 무게와 부피에서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불안을 해결해준 셈이죠. 반면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는 값은 싸지만 주행거리가 짧고 겨울철 성능 저하가 심각합니다. 안전성에서도 차이가 크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셀 구조와 냉각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화재 위험을 크게 낮췄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전기차 안전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산 배터리를 표준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산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산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한때 배터리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의 구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5에서 10년 뒤처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자조 섞인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요? 테슬라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지만 사실 배터리 기술의 핵심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상당수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미국 자체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 배터리가 없다면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멈춰 서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생산 라인은 사실상 한국 배터리에 연결된 파이프라인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한국이 방향을 돌리면 생산 자체가 중단됩니다. 디트로이트가 이미 그 증거죠. 저는 이 상황을 21세기판 석유 패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좌우했듯이 21세기에는 배터리를 쥔 나라가 판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를 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수준을 넘어 끊임없는 혁신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 달릴 수 있고 폭발 위험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전기차 패권은 완전히 한국 손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중국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도요타가 2027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이 이미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도 한국이 먼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우리가 앞서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는 곧 협상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없으니 결국 협상장에서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저품질, 일본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미국은 아직 미완성. 그 사이에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기술과 신뢰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개발과 국가적 전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우위는 최고의 방패이자 창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중국의 저가 공세도, 일본의 과거 영광도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질서를 새로 쓰는 힘의 원천입니다. 디트로이트 공장이 멈춰 서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월가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모기업 스텔란티스 주가가 연이어 폭락했죠. 불과 며칠 사이 시가총액이 수백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미국 산업 기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월가의 대형 펀드들이 미국 자동차 기업에서 손을 떼고 대신 한국과 유럽의 배터리 전기차 관련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의 주가는 역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한국을 누르려 했는데 정작 글로벌 투자자들은 앞으로는 한국이 답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신흥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이 다르죠. 한국이 세계 자본의 안전 피난처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월가는 이렇게 빨리 한국과 유럽 쪽으로 자본을 이동시켰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기술과 신뢰를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 표준이 됐고 유럽과의 FTA로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되니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미국은 관세 정책 하나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테슬라조차 충격을 피하지 못했어요. 테슬라가 혁신 기업으로 불리지만 배터리 공급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테슬라 주가도 급락했죠. 결국 월가는 한국을 때린 트럼프 정책이 오히려 미국 기업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자본의 투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구호를 외치지만 자본은 냉정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가는 명확히 패자는 미국, 승자는 한국이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기관들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한국 기업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이라도 관세를 철회한다면 월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과 유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버렸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수년간의 안정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언제든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죠. 맞습니다. 결국 자본은 안정성을 따라갑니다. 한국은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신뢰를 주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 리스크가 크고 일본은 성장성이 약하며 미국은 변덕스럽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자리 잡은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자본이 한국을 믿고 따라온다는 사실. 이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월가의 경고는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증시는 흔들리고
월가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실패라고 평가하며 한국은 오히려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승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결국 불만이 가장 크게 폭발한 쪽은 미국 소비자들이었습니다. 관세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 가격이 치솟자 소비자들은 갑자기 선택지를 잃게 되었죠. 테슬라는 여전히 비싸고 GM과 포드의 전기차는 품질이나 주행거리에서 한국 차를 따라가지 못하니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소비자 단체들이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의 지갑을 털었다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게는 연료비를 아끼고 환경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가격이 40%나 올라버리니 부담이 너무 커진 겁니다. 어떤 소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가솔린 차를 타겠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 독립을 외치며 전기차보다 석유가스 산업을 우선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전기차의 편리함과 경제성에 눈을 떴습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도 그런 이유죠. 그런데 관세 때문에 소비자가 다시 비효율적이고 비싼 가솔린 차로 돌아가야 한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제안입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 특히 20에서 30대 유권자들은 기후 위기에 민감합니다. 그들에게 전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세대적 가치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은 이 가치를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이 틈을 파고들며 트럼프는 당신의 미래를 빼앗았다고 공격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유럽과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럽은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고 한국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서 미래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관세라는 단기 처방으로 소비자와 산업 모두를 잃고 있죠. 그렇죠. 특히 가격 충격은 심각합니다. 원래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모델은 미국에서 4만 5만 달러 선에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붙자 가격이 6만 7만 달러로 뛰었어요. 이 가격이면 미국 중산층은 손대기 어렵습니다. 결국 판매량은 급감하고 소비자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미국 소비자들은 왜 우리는 더 비싸게 사야 하고 유럽 사람들은 더 싸게 사는가? 라는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에서 소비자 단체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만약 트럼프가 지금이라도 관세를 철회한다면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심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차 대신 독일차, 중국차라도 사겠다는 심리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중국차는 신뢰가 약하지만 가격 때문에라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정치 모두에 치명적입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분노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품질이 세계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같은 거대 시장조차 한국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소비자의 지갑을 털고 선택권을 빼앗으며 결국 정치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웃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분노와 시장 붕괴는 미국의 현실이고 한국은 그 빈틈을 기회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녹색 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연합은 단순히 자동차와 배터리 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새로운 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대형 배터리 공장이 들어섰고, 헝가리와 체코도 삼성 SDI와 현대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내걸고 있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 이상으로 유럽의 산업 전략 자체가 한국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유럽의 정치적 계산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 목표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중국이나 일본도 있는데 왜 유럽은 한국과의 연합을 택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시진핑 정부가 언제 무역을 무기화할지 모르니 유럽은 중국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머무르고 있고 순수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결국 유럽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소비자와 언론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조연이 아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필수 파트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한국과의 연합이야말로 유럽의 생존 전략이라고 분석했죠. 이런 흐름은 경제를 넘어 정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미국 중심의 나토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균형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하면서 기술 동맹은 곧 전략 동맹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한 EU 연합을 경제적 네이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총과 미사일 대신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기술로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새로운 동맹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이 연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가 유럽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한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혁신, 신뢰, 미래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국과 비교해 봅시다. 미국은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로 여전히 문화 기술적 영향력을 주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보호무역과 관세로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상생 모델을 제시하면서 신뢰를 얻고 있죠. 바로 이런 차이가 한 EU 연합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이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져있는 이 새로운 지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중심국입니다. 정리하자면 한 EU 연합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여는 동력입니다. 중국은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뒤처졌으며 미국은 스스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무기로 유럽과 손잡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의 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나타난 곳이 바로 그의 정치적 기반인 공화당 내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당내 지도부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산업주 민심이 폭발하고 월가가 흔들리자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맞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관세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우리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의원 다수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트럼프 충성파였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도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 의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등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리더십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산업주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화당 재정 보수파들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념적 기반에서도 트럼프는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월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은 원래 기업 친화적인 정당인데 지금은 주요 기업과 금융권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경영진이 백악관을 찾아와 이대로 가면 파산 위기라고 경고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내 의원들이 이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렵죠. 게다가 민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나 현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야말로 미국을 고립시킨다. 반대로 한국은 유럽과 손잡아 세계를 선도한다고 공격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정치적 자산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화당 전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의 성격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관세가 미국을 지킨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균열은 그가 아무리 외쳐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트럼프 때문에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드러내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몰락이 떠올랐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공화당은 닉슨을 감쌌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당내 의원들이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트럼프도 비슷합니다. 경제적 여파가 커지면 공화당은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한국 입장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고립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협상력은 더 강해집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설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결국 한국과 직접 접촉해 해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이건 한국이 외교 경제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 상황을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중국은 미국과 전면적 갈등으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내부의 균열을 활용해 스스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공화당 내부의 균열은 단순히 미국 정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국제협상, 동맹 관계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고립은 곧 미국의 고립으로 이어지고 그 공백을 한국과 유럽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40% 관세는 공화당 내부 균열을 불러왔고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더 주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트럼프의 고립은 곧 한국의 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 관세를 발표했을 때 미국 언론은 처음엔 강력한 보호무역이라며 어느 정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이 멈추고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자 언론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트럼프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CNN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한국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만 멈췄다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트럼프가 관세로 잃은 것은 미국의 신뢰이고
얻은 건 혼란뿐이라고 지적했죠. 심지어 폭스뉴스조차 일부 패널들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실수했다 라는 발언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봅니다. 미국 언론이 단순히 트럼프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을 긍정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유럽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글로벌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맹국 정도로 표현했을 텐데 이제는 리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여론 지형의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분노하면서 왜 한국은 성공하고 우리는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바로 그 목소리를 확대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미국 언론은 이렇게 빠르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트럼프는 예전에도 보호무역 정책을 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째, 전기차와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철강이나 세탁기 관세와는 차원이 달라요. 둘째, 이번에는 피해가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소비자가 비싼 가격을 치르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요. 셋째, 한국이 곧바로 유럽과 손잡으며 대안 세력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 대비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세운 벽은 한국의 다리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벽과 다리의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은 벽을 세우고 스스로 고립됐고 한국은 다리를 놓아 세계와 연결됐다는 의미죠. 이건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65%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리더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그렇다 라고 답했어요. 사실상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였는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직후 유럽 정상들과 긴급 화상회담을 열고 신속히 녹색 FTA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를 정치적 승부수라고 해석하면서 한국의 외교력을 높게 평가했죠. 반대로 일본과 중국은 언론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매달리다 보니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중국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대체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 정도로 한국과 일본, 중국을 대비시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언론은 단순한 보도 기관이 아닙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에 압력을 넣는 거대한 힘입니다. 미국 언론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를 더 고립시키고 한국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언론은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반전됐고 미국 국민들조차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언론 기사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치와 국제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관세가 미국을 살린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백악관 내부에서 비밀리에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서울의 특사를 파견해 협상을 재개하려 한 것이죠.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뒤에서는 측근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주 민심이 무너지고 월가가 등을 돌렸으며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특사의 성격입니다. 단순한 통상 담당 관료가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인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을의 위치에 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에 가서 협상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한국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특사를 맞이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는 짧은 발언만 했죠. 이는 곧바로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굴복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생존 때문일까요? 저는 정치적 생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산업주에서 패배한다는 건 곧 재선 실패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체면보다 표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 손을 내민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한국은 단순히 관세 철회를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 내 투자 지원과 기술 협력의 안정성까지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번처럼 정치적 이유로 한국 기업을 흔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협상 초안에는 상호 보복 조치 금지라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한국이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조건을 내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1985년 플라자 합의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때 일본은 미국 압박에 굴복해 엔화를 절상했고 결국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압박을 받자 오히려 더 강하게 반격했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역사적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일본은 굴복했고 한국은 맞섰습니다. 중국은 불신을 자초했고 한국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조차 협상해야 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찾는 이 상황이 단순한 일회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방산까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냉정하게,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미국이 아무리 특사를 보내도 한국은 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더 급해지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굴복은 단순한 협상의 한 장면이 아니라 세계 권력 지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당당히 조건을 내걸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려 했지만 결국 길들여진 건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특사를 보내 굴복한 순간 한국은 세계 질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0% 관세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세계 권력 지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귀결됐습니다. 산업주가 등을 돌렸고 월가는 한국으로 자본을 옮겼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특사를 보내 굴복했고 한국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이에요.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초반, 특히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이 그 질서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생산기지 역할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설계하고 미국조차 따라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배터리, 반도체, 방산, 조선. 어느 하나 미국이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속적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적 파트너이며 세계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다. 과거에는 이런 발언이 상징적 의미로만 들렸겠지만 이제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일본과 중국은 이번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은 분명히 좌절했을 겁니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 때 미국에 굴복하며 성장 동력을 잃었는데 이번에 한국은 정반대로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이 일본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라고 보도한 것도 이런 맥락이죠. 중국은 더욱 복잡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기술적 외교적 성공을 보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제품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지만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미국 내 정치 지형에도 장기적인 충격을 남길 거라고 봅니다. 공화당 내부 분열, 언론의 태도 변화, 소비자와 노동자의 분노. 이 모든 게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기술 패권 국가라는 위치를 굳히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이번 사태는 한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다. 미국이 관세로 억누르려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크게 도약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인정했고 미국은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역사적으로 1945년 이후 질서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을 쥐었고 일본은 미국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으며 중국은 오랫동안 변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신뢰를 무기로 세계의 중심에 섰고 미국, 중국, 일본은 각각 다른 이유로 한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문화, 외교, 안보까지 확장되는 종합적인 권력 이동입니다. 한류가 유럽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한국 방산 기술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지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이 합쳐져 한국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40% 관세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힘을 입증했고 세계 권력 지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21세기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쓰입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한국의 도약으로 바뀐 이 역설적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는 한국이 설계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